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천 명의 유생이 구름처럼 몰려든 한양의 과장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았으나 이명원은 자신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는 한 소년의 시선에 사로잡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쪽진 머리에 남루한 베옷을 걸친 소년은 10살 남짓해 보였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수백 년 묵은 짐승에 그것처럼 기이한 황금빛 안광을 뿜어내며 명원의 심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명원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고쳐 쥐려 했으나 소년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오자 팔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선비님, 10년 전 그 산속의 약조를 잊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소년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도 서늘하여 주변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우는 마력이 있었다. 명원은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뒤걸음질을 쳤고 그 순간 소년의 등 뒤로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환영을 보았다. 10년 전의 그날은 유독 눈발이 드세게 몰아치던 정월 대보름의 전야였다. 당시 가난한 서생이었던 명원은 병환에 누우신 홀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강원도 깊은 산세를 헤매다 우연히 사냥꾼들의 거친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다. 숲을 너머를 살피자 3명의 사단급 사냥꾼들이 시퍼렇게 날이 선 작사를 치켜든 채 바위 틈에 갇힌 거대한 황금 구렁이를 핍박하고 있었다. 그 구렁이는 몸집이 성인 남성의 허벅지만큼 두꺼웠으며 온몸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나 사냥꾼의 화살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눈밭을 적시고 있었다. 명원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구렁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짐승의 눈에서 흐르는 절박한 눈물과 마주하고 말았다. 멈추시오. 그 영물을 해치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오. 명원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가문의 유일한 가보였던 은장도를 내밀어 사냥꾼들을 가로막아 섰다. 사냥꾼들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명원을 위협했지만 명원은 죽음을 각오한 채 품속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노잣돈까지 모두 털어 그들에게 건넸다. 욕심 많은 사냥꾼들이 돈을 챙겨 떠난 뒤 명원은 얼어붙은 손으로 구렁이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고 자신의 옷가지를 찢어 지혈을 해주었다. 구렁이는 고통 속에서도 명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상처가 어느 정도 갈물이 되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듯 명원의 발등을 3번 훑고는 깊은 동굴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명원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그대의 자비가 훗날 가문을 살리고 대업을 이루게 할 것이나 반드시 10년 뒤에 찾아올 인연을 경계하고 또한 환대하라는 알 수 없는 예언을 남겼다. 명원은 그저 기이한 꿈이라 치부하며 잊고 지냈으나 오늘 과거 시험장에서 마주한 저 소년의 눈매가 그날 산속에서 보았던 구렁이의 눈동자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닮아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주변의 유생들은 명원이 허공을 보며 넋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보게 저기 저 선비는 시험도 치르기 전에 실성한 것이 아닌가? 과거라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는다더니 정말이군. 동료들의 비아냥거림이 귓전을 때렸지만 명원의 시야에는 오직 소년의 형체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소년은 명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품속에서 작고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명원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 시제 시타이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선비님께서 구해주신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천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소년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북소리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고 명원이 정신을 차렸을 때 소년은 마치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뒤였다. 명원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소년이 두고 간 서찰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으나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함께 축축한 습기가 느껴졌다. 곧이어 시관들이 시험장에 들어서며 이번 과거의 시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와 묵은 은혜의 발로라는 기막힌 주제였다. 명원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붓을 들었으나 먹을 갈기 위해 수조를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맑았던 물이 어느새 핏빛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그 수면 위로 10년 전 자신이 구해주었던 구렁이가 사냥꾼의 칼날에 몸이 찢기는 참혹한 광경이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음모나 혹은 영적인 경고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징조였다. 명원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글을 써 내려가려 했으나 옆자리에 앉은 세도가의 자제인 김판서의 아들 김치국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명원의 먹통을 발로 걷어찼다. 검은 먹물이 명원의 도포와 답안지를 더럽혔고 김치국은 짐짓 놀란 척하며 크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런 실수를. 하지만 자네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 이런 신성한 장소에서 운 좋게 급제하려 드는 것 자체가 분수에 넘치는 일이지. 명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김치국의 책상 위에 놓인 귀한 벼루를 순식간에 박살냈고 공포에 질린 김치국의 비명과 함께 시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명원은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아까 그 소년이 있음을 직감하며 고개를 들었으나 멀리 나무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소년의 차가운 눈빛과 다시 마주치고 말았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군관들이 들이닥쳤고 명원은 억울하게 소란의 주동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김치국은 적반하장으로 명원이 사악한 술수를 부려 자신의 벼루를 깼다고 주장하며 명원을 끌어내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시관들이 명원을 가두기 위해 다가오던 그 순간 명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텅 빈 서찰에서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 문장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원의 필체가 아니었으나 누가 보아도 천하제일의 명문장으로 공중에 머물며 과거 시험장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다. 명원은 이것이 구렁이의 보은인지 혹은 자신을 시험하는 거대한 덫인지 알 수 없었으나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올라탔음을 직감했다. 명원의 몸을 거칠게 잡아끌던 군관들의 손길이 공중에 떠오른 황금빛 문장 앞에서 멈추어 섰다.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강렬한 기운을 내뿜는 그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명원의 주변을 감싸 안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시관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살필 뿐이었다. 김치국은 입을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원을 가리켰으나 이미 그를 향한 시선들은 비난이 아닌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 속에서 10년 전 그 구렁이가 내뱉던 뜨거운 숨결을 다시금 느끼며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다. 저 멀리 궁궐 담벼락 위에서 소년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명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모든 판세를 미리 읽고 있는 신령한 존재와도 같아 보였다. 소란이 잠잠해지자 시관 중 한 명인 박대감이 엄한 목소리로 명원에게 다가와 이 조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명원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소인은 그저 가난한 유생일 뿐이오니 이 글자가 어찌하여 제 책상 위에서 솟아났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명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코 굽히지 않는 정직함이 서려 있었다. 박대감은 명원의 낡은 소매 끝에 묻은 먹자국과 퀭한 눈매를 살피더니 김치국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던지며 시험을 계속할 것을 명했다. 김치국은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돌아갔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명원을 향한 증오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권문세가의 자제로서 일개 빈농 출신의 서생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험은 재개되었으나 명원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진 듯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다른 유생들은 명원을 마치 역병 환자 보듯 멀리하며 수군거렸다. 명원은 더러워진 답안지를 치우고 소년이 남긴 빈 종이 위에 다시금 붓을 대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붓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10년 전 사냥꾼들이 내뱉던 욕설과 구렁이의 비명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그것은 명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는 악의적인 방해처럼 느껴졌으며, 실제로 김치국은 자신의 종복들을 시켜 시험장 밖에서 명원의 정신을 사납게 하는 주술적인 소음을 내게 하고 있었다. 명원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으나 가난 때문에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과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수척한 모습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 명원의 등 뒤로 차가운 손길이 닿더니 누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뱀의 독이 그대의 심장을 마비시킬 것이니 오직 그날의 자비만을 떠올리십시오. 명원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어느새 시험장 안으로 잠입한 그 소년이 허드레시를 하는 아이의 복장을 한 채 명원의 수조에 물을 채워주고 있었다. 소년의 손길이 닿은 물은 다시 맑게 정화되었고, 그 안에서 명원은 자신의 비루한 몰골이 아닌 청렴한 선비의 기상을 보게 되었다. 소년은 명원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소리로 권세가들의 살기는 구렁이의 이빨보다 날카롭지 않으니 겁내지 마소서라고 말하며 소매 속에서 작은 단원 하나를 명원의 손바닥에 쥐어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소년이 건넨 단원을 삼키자 명원의 몸속으로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갔고, 흐릿했던 시야가 번쩍 뜨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차단되었다. 명원은 이제야말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글을 쓸 준비가 되었음을 깨닫고 붓을 놀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문장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대지를 울리는 웅장한 힘이 있었다. 김치국은 명원이 다시 기운을 차려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초조함에 손톱을 뜯으며 자신의 답안지를 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명원을 탈락시키기 위해 시관들에게 뇌물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명원의 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 때문에 감히 그에게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시험장의 공기는 이제 명원의 문장에 반응하듯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으며, 지켜보던 시관들조차 자신들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날이 저물고 첫날의 시험이 끝나자 유생들은 배정된 숙소로 흩어졌으나 명원에게는 잠잘 곳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김치국의 사주를 받은 여각 주인이 명원을 문전박대하며 거리에 내쫓았고, 차가운 밤바람이 명원의 얇은 도포 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명원은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궁궐 근처의 퇴락한 사당 밑에서 밤을 지새우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을 가진 무리가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치국이 고용한 자객들로 명원을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하여 내일 있을 최종 심사에서 그의 답안지를 가로채려는 속셈이었다. 자객들이 칼을 뽑아드는 순간 명원은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감았으나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며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자객들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명원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거대한 구렁이의 꼬리가 자객들을 낙엽처럼 쓸어버리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구렁이의 머리 부분은 낮에 보았던 그 소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소년의 얼굴에는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은혜를 갚는 길은 험하고도 멀거늘 인간들의 탐욕이 이리도 깊단 말이냐. 소년의 목소리는 땅울림처럼 공명을 일으키며
자객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무기도 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소녀는 명원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더니 자신의 옷을 벗어 명원의 어깨에 덮어주었는데 그 옷감은 비단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용의 비늘처럼 단단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소녀는 명원의 곁에 앉아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자신은 본래 천년을 수행하여 승천을 앞둔 이묵이었으나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도력이 끊길 위기에 처했었고 명원의 자비로운 행동 덕분에 목숨을 건져 다시금 영물로서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완전한 용이 되지 못했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며 명원이 장원급제를 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만이 자신이 승천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덧붙였다. 명원은 소년의 정체를 알고 나서도 두려움보다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으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이 신비로운 존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이튿날 아침 명원은 소년이 준 옷의 온기 덕분에 단 한 번의 오한도 느끼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시험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시험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치국은 어제의 자객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더욱 악독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명원이 요망한 짐승과 소통하며 사수를 부린다는 투서를 이미 조정의 고위 관료들에게 보낸 상태였고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금부 나졸들이 명원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쳤다. 명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슬에 묶이게 되었으나 그의 품속에 있던 소년의 옷자락이 갑자기 번뜩이며 나졸들의 포박을 단숨에 끊어버렸다. 시험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에 빠졌고 명원은 이 시련이 자신이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임을 직감하며 꼿꼿이 서서 다가올 운명을 응시했다. 김치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다. 보아라,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의 부하임이 틀림없다. 당장 저 요물을 처단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유생들은 김치국의 선동에 동요하여 명원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명원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다. 명원은 아픔보다도 인간의 간사함과 배은망덕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그 순간 소년의 목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선비님,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명원은 눈을 감고 소년의 말을 되새기며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붓을 주워들었고 이제는 글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의금부 나졸들이 명원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무릎을 꿇리자 과장의 흙먼지가 그의 입안으로 비릿하게 밀려들어왔다. 김치국은 승리에 도취한 듯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시관들 앞으로 나아가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무언가를 꺼내 보였다. 대감들, 보십시오. 이 가난한 서생의 짐 속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하사하신 어제, 윗제, 시집의 낙장본이옵니다. 이자가 감히 왕실의 보물을 훔쳐 그 안에 적힌 비문을 토대로 글을 짓고 사수를 부려 유생들을 현혹했나이다. 김치국의 외침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시관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왕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하며 그 죄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중죄였기 때문이다. 명원은 결백을 주장하려 입을 열었으나 이미 흥분한 군중의 야유와 김치국의 모략에 가로막혀 그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명원의 머릿속에는 억울함보다도 자신을 믿고 기다릴 어머니의 야윈 손길과 10년 전 목숨을 구해주었던 구렁이의 애처로운 눈망울이 교차하며 가슴을 후벼 팠다.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없나이다. 누군가 제 짐에 그것을 몰래 넣어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하옵니다. 명원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절규했으나 박대감을 비롯한 시관들은 이미 김치국이 제시한 증거물에 마음이 기운 듯 보였다. 그때 명원의 귓가에 낮게 깔리는 뱀의 치차름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들자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소년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주문을 외우는 듯 하더니 갑자기 김치국이 들고 있던 비단 보자기 위로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였으며 김치국이 들고 있던 종이 뭉치는 순식간에 시커먼 뱀의 허물로 변해 그의 손목을 칭칭 감아 올렸다.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뱀이다. 뱀이 내 손을 갉아먹는다. 김치국은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내팽개쳤으나 허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팔을 타고 올라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시관들은 이 기괴한 광경에 넋을 잃고 자리에 얼어붙었다. 명원은 이것이 소년이 내린 벌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슬렀고 소년의 눈빛은 이제 김치국을 넘어 명원에게 진실을 고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다. 명원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함을 깨닫고 포박당한 채로 시관들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대감들, 보십시오. 저 종이는 왕실의 보물이 아니라 간사한 자의 탐욕이 빚어낸 허상이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도둑질을 했다면 어찌 저런 흉측한 물건이 저를 해치지 않고 죄 없는 척하던 자를 공격하겠나이다. 명원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백이 서려 있었으며 그의 주변으로 맑은 향나무 냄새가 진동하며 김치국을 휘감았던 탁한 기운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박대감은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김치국을 바라보았고 김치국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때 시험장 한 구석에서 보잘것없는 심부름꾼 차림을 한 소년이 천천히 걸어나와 시관들 앞에 넙죽 엎드렸다. 소인은 이 과장에서 물을 나르는 아이옵니다만 아까 김치국 유생의 종복이 이명원 선비님의 짐에 몰래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을 보았나이다. 또한 그들이 나눈 대화 중에는 이번 시제를 미리 빼돌리기 위해 서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도 있었나이다. 소년의 증언은 벼락처럼 장내를 때렸고 김치국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소년이 품에서 꺼낸 작은 장부에는 김치국이 그동안 매수했던 관리들의 명단과 건네준 재물의 액수가 상세히 적혀 있어 반박할 여지조차 없게 만들었다. 시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김치국과 그의 종복들을 포박하여 압송할 것을 명령했으며 명원의 결박을 풀고 그를 다시 자리로 인도했다. 명원은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소년의 정체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가 보여준 힘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소년은 명원과 눈이 마주치자 살며시 윙크를 해보이고는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걸음걸이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우아하여 인간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신하게 했다. 명원은 다시 붓을 들었으나 이제 과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명원은 소년이 자신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정체를 드러내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입신양명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그 영물과 억압받는 자들의 원통함을 대변하기 위해 온 혼신을 다해 답안지를 채워나갔다. 그의 문장은 칼날보다 예리하게 세도의 부패를 찌르고 따스한 봄볕처럼 백성의 고열을 어루만지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글을 써 내려갈수록 명원의 주변에는 기이한 보랏빛 기운이 감돌았으며 그가 적어 내려가는 글자마다 금방이라도 종이 밖으로 튀어나와 승천할 것 같은 생명력이 고동쳤다. 밤이 깊어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 명원은 탈진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소년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인가? 10년 전 나를 살렸던 그 생명이 정녕 나를 위해 이리도 험한 길을 함께 걸어준 것인가? 명원의 독백에 대답하듯 허공에서 은은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고 지친 명원의 눈꺼풀 위로 부드러운 안개꽃 향기가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이번 과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든 이미 소중한 인연을 통해 인생의 가장 큰 이치를 깨달았음을 느끼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김치국이 끌려가며 남긴 저주 섞인 눈빛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임을.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기까지의 며칠 동안 한양도성에는 명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가난한 서생이 신비로운 소년의 도움으로 권력자의 음모를 물리쳤다는 소문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동시에 보수적인 훈구 대신들에게는 명원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김치국의 아비인 김판서는 아들의 실각과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 비밀리에 자객들을 다시 모으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단순한 무력이 아닌 명원의 목숨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과 금지된 주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년 또한 그 기운을 감지한 듯 명원에 거쳐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결계를 치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명원이 머무는 작고 초라한 여각의 방 안으로 달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은빛 바다를 이루던 그날 밤 명원은 꿈속에서 거대한 황금용이 하늘을 오르다 화살에 맞아 지상으로 추락하는 환영을 보았다. 용의 비명은 곧 소년의 흐느낌으로 변했고 명원은 소년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손끝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스칠 뿐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명원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 낮에 보았던 그 소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의 가슴에는 검은 기운이 서린 단검이 박혀 있었고 그것은 김 판서가 보낸 자객이 명원을 노리고 던진 것을 소년이 대신 몸으로 막아낸 결과였다. 명원은 절규하며 소년을 끌어안았고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시험을 넘어 생사를 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명원의 품에 안긴 소년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가슴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검은 불길처럼 이글거리며 방 안의 공기를 태우고 있었다. 명원은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어 소년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으나 손끝에 닿는 기운이 너무나 사악하여 손가락 마디마디가 검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선비님, 이 칼날에는 저들의 탐욕과 수백 명의 원혼이 깃든 저주가 담겨 있사오니 제발 저를 두고 피하소서. 소녀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명원을 밀쳐내려 했지만 명원은 오히려 소년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소년의 뺨 위로 떨어뜨렸다. 10년 전 산속에서 느꼈던 그 절박한 생명의 떨림이 지금 자신의 품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명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찼다. 그때 여각의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을 붉게 물들였고 김판서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이 천한 것들아, 당장 저 방을 부수고 들어가 사악한 요물과 내통한 대역죄인 이명원을 끌어내거라. 만약 저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좋으니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김판서의 명에 따라 육중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곧이어 방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갑옷을 입은 가신들이 들이닥쳤다. 명원은 소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붓 한 자루를 움켜쥐고 그들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죽음을 초월한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권세를 빌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죄 없는 목숨을 해치려 드는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괴물이 아니더냐. 내 오늘 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명원의 사자후에 잠시 주춤하던 가신들은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칼을 치켜들었고 그 순간 소년의 몸에서 눈부신 황금빛 안개가 뿜어져 나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안개 속에서 소년의 형체는 서서히 거대한 뱀의 형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으나 예전에 영롱하던 모습과는 달리 온몸이 검은 저주에 잠식되어 고통스럽게 뒤틀리고 있었다. 소년은 마지막 남은 도력을 짜내어 가신들을 뒤로 밀쳐내고 명원의 귀에 간절한 목소리를 불어넣었다. 선비님, 지금 당장 궁궐의 인정전으로 향하소서. 그곳에는 전하께서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보고 계실 것이니 제가 드린 이 비늘을 보여드리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는 자신의 가슴 밑바닥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 비늘 하나를 떼어 명원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는데 그 비늘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명원의 손바닥 안에서 따스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명원은 가지 않겠노라. 울부짖었으나 소년의 꼬리가 명원을 부드럽게 감싸 창밖으로 밀어냈고 뒤이어 들려오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여각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명원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뒤로는 김판서가 보낸 자객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숨통을 조여왔다. 명원의 발바닥은 거친 돌바닥에 갈려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소년이 준 비늘의 온기가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지치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드디어 광화문 앞에 도착했을 때 명원은 앞을 가로막는 수문장들을 향해 황금 비늘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다. 상감마마께 기니 드릴 상소가 있소.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역적의 무리를 고발하러 왔으니 당장 길을 열라. 수문장들은 처음에는 명원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으나 명원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이 온 궁궐을 밝히기 시작하자 겁에 질려 길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궁궐 깊숙한 곳 인정전의 문이 열리고 촛불 아래에서 고뇌하던 임금의 앞에 명원은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엎드려 통곡하며 10년 전부터 시작된 인연과 김판서의 악행을 낱낱이 고했다. 명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궁궐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명원이 내민 황금 비늘은 허공으로 떠올라 김판서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와 살생의 기록들을 환영처럼 비추기 시작했다. 임금은 그 경이롭고도 참혹한 광경에 분노하여 즉시 어명을 내렸고 뒤늦게 명원을 잡으러 궁안까지 침입했던 김판서와 그의 무리는 현장에서 대기하던 금군들에게 단숨에 제압당했다. 김판서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발악했으나 비늘에서 뿜어져 나온 맑은 기운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자 그는 자신이 죽인 수많은 이들의 환영을 보며 미쳐버리고 말았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명원은 다시 불길이 치솟던 여각으로 달려갔으나 그곳에는 오직 하얀 재만이 바람에 날리고 있을 뿐 소년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명원은 잿더미 속에 주저앉아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고 그의 눈물은 식어버린 대지를 적시며 소년의 마지막 자취를 찾아 헤맸다. 그때 밤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황금색 총 한 마리가 구름 사이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 용의 머리 위에는 소년이 입고 있었던 남루한 베옷 자락이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용은 명원의 머리 위를 3번 선회하며 나지막한 포효를 내뱉었는데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인사였으며 10년 전의 은혜를 마침내 다 갚았다는 해방의 선언과도 같았다. 명원은 멀어져가는 용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소년이 남겨준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한양 도성에는
김판서 일가의 몰락과 가난한 서생 이명원의 장원 급제 소식이 대대적으로 방보를 통해 알려졌고 백성들은 정의가 승리했음을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임금은 명원의 청렴함과 용기를 높이 사그에게 사헌부의 요직을 내렸으며 명원은 소년이 남겨준 황금 비늘을 가슴 깊숙이 품은 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노라 굳게 맹세했다. 김치국은 아비의 죄에 연루되어 유배길에 올랐고 그는 길가에서 만난 작은 뱀 한 마리에게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평생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천벌을 받게 되었다. 명원은 가끔 집 마당에 찾아오는 작은 미물을 볼 때마다 소년의 황금빛 눈동자를 떠올렸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을 그 신비로운 인연에 매일 밤 등불을 밝혀 감사를 표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금 강물처럼 지나갔고 그 옛날 남루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과거 시험장을 누비던 청년 서생 이명원은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이 칭송에 맞이 않는 청백리 사헌부 대사원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집무실 책상 한 구석에는 여전히 빛이 바래지 않은 황금빛 비늘 하나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으며 명원은 고단한 정무 끝에 마음이 지칠 때마다 그 비늘을 어루만지며 10년 전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신비로운 소년의 눈빛을 떠올리곤 했다. 한양도성의 권세가들은 명원의 서슬퍼런 강직함 앞에 고개를 숙였으나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명원은 언제나 따스한 봄볕 같은 존재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선비라 부르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명원의 홀어머니 또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과 소년이 남겨준 영험한 기운 덕분인지 병마를 떨쳐내고 장수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명원은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 자신이 처음 구렁이를 구해주었던 강원도 깊은 산골의 그 동굴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산길은 예전보다 험해졌으나 명원의 가슴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설레고 있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한참 오르던 명원은 문득 10년 전 그 사냥꾼들이 나타났던 바위 근처에서 멈추어 섰고 그곳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은 듯한 야생화 군락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명원은 바위에 앉아 소리 없이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보게, 자네는 지금 저 높은 하늘 어디쯤에서 구름을 타고 논일고 있는가? 나는 자네 덕분에 얻은 이 목숨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려 애쓰고 있네만 여전히 자네의 그 맑은 웃음소리가 그립구먼. 명원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숲속으로 퍼져나갔고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내리는 신비로운 여우비였으며 빗방울 하나하나가 햇살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광경은 명원의 눈시울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었다. 명원은 빗속을 거닐며 동굴 근처까지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사당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사당 안에는 황금빛 뱀을 안고 있는 한 소년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은혜를 갚는 영물의 전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명원은 사당 앞에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자네가 가르쳐준 자비의 마음만큼은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겠네. 명원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당 뒤편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명원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예전에 그 소년과 너무나도 닮은 아이 하나가 바구니에 약초를 가득 담은 채 서 있었다. 아이는 명원을 보고 수줍게 웃으며 다가와 품속에서 잘 익은 산수유 열매 몇 알을 건네주었는데 아이의 눈동자는 예의 그 신비로운 황금빛이 아닌 맑은 검은색이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영특함이 서려 있었다. 선비님, 산 아래 계신 어머니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기력이 회복될 것이라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명원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그 온기를 느끼고는 묘한 기시감에 잠시 말을 잃었으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숲속 안개 사이로 사라졌고 명원은 그 아이의 뒷모습에서 소년이 다시 태어나 평범한 인간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이제 명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과 슬픔은 씻은 듯이 사라졌으며 그 자리는 충만한 평화와 삶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을로 내려온 명원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걷다가 길가에 쓰러진 작은 뱀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숲을 사이로 옮겨주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고관대작인 그가 비천한 미물을 돌보는 모습에 의아해했으나 명원은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모든 생명에는 귀천이 없고 은혜를 아는 마음에는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없으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연이 곧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명원의 이 말은 훗날 그의 가문의 가훈으로 전해지며 대대로 덕망 높은 선비들을 배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명원 또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날 그의 방 안은 신비로운 향나무 냄새로 가득 찼으며 하늘에서는 거대한 황금룡이 내려와 그를 호위하며 승천했다는 전설이 한양 도성에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인간의 삶이란 한 줄기 바람과 같고 쌓아온 명예와 권세는 아침 이슬처럼 더섭는 것이나 오직 진실한 자비와 은혜를 갚는 마음만은 영원히 남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겨준다. 명원과 소년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만 번의 윤회를 거쳐 맺어진 필연이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은 탐욕에 눈먼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고귀한 가르침이 되었다. 이제 한양의 과장에는 더 이상 기이한 소동은 일어나지 않으나 매년 과거 시험이 열리는 날이면 유생들은 이명원의 전설을 떠올리며 자신의 문장에 진심을 담으려 애쓴다고 한다.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모래에 새기라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명원의 삶은 인과 응보의 준엄함과 보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준 가장 찬란한 유산으로 남았다.